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라라고 사건에 급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방 제11 항소법원에서 FBI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금지하였던 케넌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접근 권한을 FBI에게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11 항소법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요구를 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배제를 하고 FBI에게만 이 권한을 오늘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편파적으로 된 판결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에 어필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말씀이 많았던 기밀 서류 분류에 대하여 FBI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판사를 통하여 기밀 해제를 하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오기 전에 이 서류들은 기밀 해제한다고 선언을 한 자체가 바로 기밀 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도 미국의 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위임권자인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하였는데 피위임을 받은 FBI 관료들이 그것에 대하여 위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줬는데 그 임명권자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거부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임명받은 그 직책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류들은 기밀 해제가 된 것이고 기밀 해제 서류로 말하라고 옮기라고 항시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직 있는 대통령이 명령한 자체가 바로 기밀 해제가 된 것인데 이렇게 법원과 FBI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11 항소법원의 판사의 구성은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1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은 바로 딥스테이트가 심어놓은 프락치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마를 억제하기 위하여 딥스테이트와 민주당이 합작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문서 사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법무부 장관인 레티티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가족 전체를 몽땅 기소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레티티아 법무부 장관은 선거 유세 당시에 정치적인 저격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쫓겠다고 공약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뉴욕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2년 동안 줄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적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녀가 오늘 자녀들까지 기소한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내막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것을 지금 이를 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다음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무기가 되어 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있으니 레티티아 법무부 장관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레티티아 법무부 장관 건달도 아닌데 한 놈만 팬다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인 MTJ 의원이 조 바이든 탄핵 소추안을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그 탄핵 소추안의 타이틀은 바로 미국 국민의 자산을 적국에게 팔아넘긴 혐의라고 합니다. 이는 전략 비축유를 조 바이든이 아시아존에만 약 500만 배럴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0만 배럴은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중공으로 다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MTJ 의원은 중공은 우리의 친구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인 중공에 우리의 전략 자산인 석유를 팔아넘긴 조 바이든은 바로 반역 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오늘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통과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슈몰이로는 아주 딱 좋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횡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이 엇박자를 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늦게 연준에서
베이스 포인트 75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는 100분의 1%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0.75%를 올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준의 대출금리가 3 내지 3.25%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에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하여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인상이라고 하며 앞으로 추가 인상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법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낙관적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의 금리 인상 기록을 나타낸 오늘, 랜폴 상원의원은 우리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이익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손해가 더 크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조차도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행정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공화당을 떠나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참고적으로 오늘 다우지수는 50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도시 곳곳에 노숙자들의 야영 텐트촌이 나날이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붕괴가 되고 있는데 노숙자 야영 텐트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에 치솟고 있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노숙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논평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렌트비, 이들은 견디다 못하여 맨 처음에는 RV라고 불리는 재그마한 차에 차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박도 좀 지나다 나면 결국은 돈이 안 드는 노천에 텐트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직장을 갖고 있으나 지금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대도시의 렌트비나 유틸리티를 부담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차라리 노약자나 또는 핸디캡이면 정부 보조나 받을 수가 있지만 멀쩡한 젊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숙자로 길거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붕괴하는 문명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오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나날이 대도시에서는 노숙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 등으로 노숙자 캠프촌을 괴롭히고 있으며 도시를 운영하는 데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오늘 논평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료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노숙자 사건을 없는 사건이냐 하고 묵과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길거리를 도보로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악취가 납니다. 바로 배설물이죠. 그리고 배뇨로 인한 지린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이 노숙자들은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에서 도시 난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석 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의 노트 앱에는 비밀번호를 장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비밀번호로 락을 걸음으로써 타인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애플 지도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경유지 곳곳에 중간 기착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하여 왔던 많은 애플 지도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두 군데밖에는 명기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착지 이전에 중간 기착지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게 되어 내비게이션에 그만큼 편리성을 도모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햅틱 타이핑 기능이라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발송을 한다고 하니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운소켓시티 시장집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시체는 부패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체를 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시체를 발견하게 된 동기는 이웃에서 하도 냄새가 많이 나니 지역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역경찰에 들어가 보니 완전 부패하여 있는 두 구의 시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경찰은 실종이 되어 있는 운소켓 전 시장을 수배를 하고 또 이 시체는 과학검시소에 넘겼다는 것인데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시체 중에 한 명이 바로 시장이고 옆에 시체는 시장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전 시장이었던 수잔 메나드 부부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수잔 메나드는 운소켓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이었고 또한 로드아일랜드에서는
두 번째로 여성으로 시장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던 이 시장은 운소케 시대에 많은 번영을 가져왔다고 주민들은 회상을 하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스컴과 사람들은 운소케 시장인 수잔 매너드가 사람을 죽이고 잠적하였다고 하고 수사를 했던 것인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